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78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대원전자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22일 대표이사 이만수 씨로부터 시가 3천만 원의 업무용 차량을 증여받고 취득세로 2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3천만 원짜리 차를 공짜로 받았다 이겁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3천만 원,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 3천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될 거고요. 취득세를 회사가 이제 돈 냈다 이겁니다. 210만 원을 현금으로.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결과적으로 3천만 원과 210만 원 합한 3,210만 원이 될 겁니다. 됐지요?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3월 22일 대변 먼저 적을게요. 자산 수증이익 수익을 3천만 원 인식하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취득세를 냈답니다. 210만 원. 따라서 차변에 인식하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는요. 3210000이 될 수밖에 없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투자 목적으로 비사업자인 홍길동으로부터 건물을 9천만 원에 매입하고요. 대금은 당좌 수표로 발행했답니다. 취득 시 소요된 취득세 4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하나의 분계로 처리할 것. 건물을 샀다 이겁니다. 건물을 샀지만 유의해야 될 게 있다 그지요?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건물을 샀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건물이라는 계정과목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건물 산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건물 샀답니다. 어느 동네에 건물값이 좀 오를 거라는 소문을 듣고 좀 시세 차익 좀 얻기 위해서 건물 샀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계정과목 투자 부동산 계정과목 써야 되고요.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조금 주의할 점이네요. 그리고 대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럴 때는 대변을 당좌 예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보통 예금 지급 부분은 당연히 보통 예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고 투자 부동산의 취득 원가는 결과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9천만 원과 400만 원 합한 9,4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입력할게요. 4월 15일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당좌 예금 당좌 수표 발행한 부분 9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취득세를 400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인식해야 되는 투자 부동산의 취득 원가는 9,400만 원이 된다. 3번 문항 4월 25일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이 남아있는 사채가 있고요. 액면가액은 5천만 원짜리랍니다. 요거를 전액 6,200만 원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중도 상환을 했답니다. 다른 사채 발행은 없고 상환기간까지의 이자는 고려하지 말랍니다. 사채를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사채 그리고 차변에 들어오는 돈 인식하고 액면 금액하고 사채 발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회사가 자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회사가 빌려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왔었는데 회사가 돈이 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빚을 갚고 싶다 이거지. 그것이 사채의 상환입니다. 사채의 상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 본문에서는 공부한 적이 없었다 그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치다 보면은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포인트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시험이 사채 상환 거래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설명을 참고로 해볼게요.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사채의 상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 빌린 거를 갚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대변에 적혀 있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를 차변에 적어주면 되고요. 대변에는 돈 나가는 거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대변에 돈 뭘로 나갔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나갔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6,200만 원 적어줘야지 뭐.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6,200만 원 적는 거는 회계의 신도 어떻게 다르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이제 차변은 부채 감소 기록해야 되겠지요. 부채 계정 과목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사채 없애는 거지 뭐. 사채 액면가액 5천만 원짜리였고요. 애당초 사채 발행할 때 액면 금액 가지고 사채라는 계정 과목의 금액을 기록했었다 그지? 없을 때도 마찬가지지 뭐. 5천만 원으로 기록돼 있던 사채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그리고 사채에 대해서는 꼬리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런 한 꼬리표가 생기는데 요 회사는 애당초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하다 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꼬리표가 생겼었다 이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습니까? 사채라는 계정 과목의 차감 성격이다 보니까 사채 계정 과목을 애당초 사채 발행할 때 대변에 기록하고 부채의 증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그에 대한 차감 항목이니까 차변 쪽에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그죠? 그거를 없애는 거니까 없앨 때는 어떻게? 당연히 대변에 없애는 거겠지 뭐. 대변에 적어줍니다. 할인 발행 차금 얼마? 문제 제시 줬잖아. 300만 원 남아있는 상태니까 요걸 없애는 거지 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사채에 관련된 1년의 금액으로 따져보면 5천만 원에서 300만 원 차감한 4,700만 원이라는 순액으로 따졌을 때 4,700만 원이라는 부채가 지금 없어지는 거래다 이겁니다. 4,700만 원짜리 부채가 없어지면서 돈은 얼마 나갔다고요? 6,200만 원이나 엄청 많이 나갔다 이겁니다. 회사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차변 쪽에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하나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다 그지? 적절한 비용 계정 과목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서 입력하면 되는 거야. 틀리면 할 수 없는 거고. 됐지요? 그때 쓰는 비용 계정 과목은 사채 상환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랍니다. 그거를 요 차이 금액만큼 인식해 주면 되겠다. 얼마겠습니까? 계산해 볼게요. 6,200만 원 빼기 4,7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됐지요? 뭐 틀려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한 번 더 잔소리.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딱 차변 대변 채워놓고 빨리 넘어가면 되는 거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4월 25일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적어주고요. 금액 얼마요? 금액이 6,200만 원이었다. 차변에
사채 계정 과목 다시 검색창 띄워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입력할게요. 사채 계정 과목 금액 5천만 원짜리. 그리고 대변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지요.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300만 원. 적어주고 그에 따라서 차변에 사채 다시 검색 띄울게요. 사채와 관련된 어떤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검색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적절한 계정 과목 선택하면 되겠지 뭐. 정답은 사채 상환 손실이다고. 요거를 1,500만 원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6월 25일 당사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2017년도 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100만 원을 납부 부성실 가산세 5만 원과 함께 법인카드인 우리카드로 납부했답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가 생기나 보네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결제 대금의 1%라고 가정한답니다. 단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이걸로 하나의 점표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2017년도 2기 확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100만 원은 계정 과목 뭘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이제 돈 내면 됩니다. 그런데 납부 부선시간세를 내야 된답니다. 좀 늦게 우리가 돈을 내다 보니까 요거 납부 부선시간세 5만 원 추가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도 추가로 낼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탈 나가는 돈은 얼마겠습니까? 100만 원하고 5만 원하고 결제대금 1%니까 105만 원 곱하기 1%가 되겠다. 그지요? 100만 원 플러스 5만 원 하면은 105만 원이고 그거 곱하기 1%라고. 그러면 105,001 이렇게 수수료가 나간다 이겁니다. 그럼 토탈 나가야 되는 돈은 요거 세 개 합한 거지 뭐. 됐습니까? 1060500원 요렇게 돈이 나갈 겁니다. 요거에 뭐로 기록됩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했고요. 그러면 외상거래다 이거죠. 주된 영업활동이라면 외상 매입금 계정 한번 쓰면 되고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 미지급금 계정 한번 쓰면 되고 그죠? 자, 둘 중에 뭡니까? 주된 영업활동은 아니잖아.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쓰고 거래처를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거래처는 신용카드사를 거래처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카드사를 거래처로 기록하죠. 차변은요. 미지급 생업이라는 부채 감소 100만 원 적고요. 가산세는 세금 공과 계정 과목,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문제에서 제시해 줬잖아 그지? 그걸로 따박따박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6월 25일. 자, 차변 먼저 기록할게요. 차변 미지급 세금 100만 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코드 5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코드 그죠? 얼마였더라? 또 까먹었네. 플러스 5만 원 곱하기 1% 10500 됐습니다. 대변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를 우리카드로 기록하자.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보겠습니다.
7월 8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비상의 주식을 주당 12,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했고요.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답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주식이라는 유가증권 매입하는 거래다, 그지요? 그런데 이 주식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답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은 뭘로요?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자,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재세금, 운반비 같은 것이 생길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 그때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분류된다라고 했다. 그 수수료 비용이. 그때 좀 그렇게 정리했었고요. 지금 보는 거는요, 유가증권이지만 단기 매매 증권 아니고요. 뭐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 수수료 8만 원을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좀 그거를 묻는 문제다. 그래서 똑같은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사는 과정이라도 그 유가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이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중요하겠습니까? 중요 안 하겠습니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지요?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7월 8일. 자,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아니,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이나 대변이나 순서는 상관없겠네. 어차피 하나씩의 계정 과목이니까. 자, 그러면 대변 먼저 기록합니다. 보통 예금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얼마가 돈 나갑니까? 12,000원 곱하기 1000주. 1,200만 원이 일단 돈 나가고요. 그거 플러스 8만 원 하면은 120800001이 계산됩니다. 그거를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120800000. 차변 당연히 요 금액일 거고요. 계정 과목은 뭐? 매도 가능 증권.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코드 번호가 동일한 이름이 두 개가 검색된다. 그 중에서 어디? 아래쪽에 있는 것. 178번 코드. 왜?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그죠? 그래서 178번 코드로 정확하게 끌고 와서 입력하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4월 30일 우리 상사의 2월 3일에 외상 판매했던 동전 노래방 기계 중 2대, 한 대당 250만 원이랍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요게 불량으로 반품 처리됐다 이겁니다. 이에 따라서 반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고요. 음의 부수, 즉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상단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상단에 마이너스로 금액 입력할 겁니다. 그죠? 그게 하단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그대로 끌려온다. 그지? 그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입력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자, 제품을 매출했다가 반품됐습니다. 회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총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세 표준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어야 된다라고 정리했었다 겁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는 것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부가세 유형은 11 과세로
입력하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을 따박따박 해주면 되겠다. 하단부 회계 처리는요. 자, 애당초 물건 외상으로 팔 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지금은 똑같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로 입력을 하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가 4월 30일입니다. 유형 11 과세구 금액 마이너스로 적습니다. 2대 곱하기 250만원 마이너스 500만원이 되겠네요.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외부 여고요. 분계. 금액을 마이너스로 따박따박 채워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맞고요. 차변 이제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면 되겠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6월 10일 짜우첸 식당에서 공장 직원의 회식대로 아래와 같이 우리 카드로 결제했다. 공장 직원 회식을 하고요.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니까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 유형은 뭐요? 매입이면서 카과 57로 유형을 입력하면 되겠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되 코드 번호는 공장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 대변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외상 거래라는 뜻이고 직원 회식 같은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다. 그지요? 원재료 사는 거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를 주의해야 되겠다. 거래처를 식당에서 밥 먹었지만 요 짜오첸 식당이 아니고 우리 카드사에 돈 줘야 되는 거니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사로 입력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6월 10일 57 카과구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이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880000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쫙 두 금액으로 갈라지고요. 자, 상단부의 거래처는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준 그 식당을 상단에는 거래처로 입력해야 되겠다. 짜오첸 식당입니다. 짜오첸. 자, 분계는요.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간에 신용카드사가 나타난다. 그지? 요것도 입력해 줍시다. 우리 카드사입니다. 우리 카드였다. 오케이. 자, 하단부 입력합니다. 자,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 돼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요. 대변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쓰면 된다. 다만 하단부에 적히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짜오첸이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짜오첸이 아니다. 그지? 카드사로 고치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 카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 카과의 유형의 경우 주의해야 될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단부의 거래처는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해 준 그 거래처를 적고요. 하단부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카드사를 적어준다. 그리고 중간에 나타나는 카드사도 입력해 주자. 이렇게 주의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됐지요? 3번 문항 6월 28일 미국에 소재한 제니사로부터 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이랍니다. 요거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관련 원재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한답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 물건을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는 거니까 55 수입이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공급가액 부분은 회계 처리하지 말라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은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6월 28일. 부가수익형 55 수입이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그리고 건급처요. 미국 제니사로부터 수입했다고 제니사를 거래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한테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인천세관이 발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상단부의 거래처를 인천세관으로 입력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다. 그지요?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7월 1일 주식회사 태평에게 다음과 같이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래입니다. 부가세 유형은요. 11 과세구. 자, 유형자산 처분 거래 워낙 자주 출제된다, 그지? 유형자산 처분 손익 먼저 분석해 보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합시다. 자, 취득가액 2천만 원짜리고 처분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이랍니다.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0만 원짜리다 이겁니다. 1,5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얼마 주고 팔았습니까? 1,320만 원 주고 팔았는데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회사가 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부가가치세 뺀 금액, 물건값으로 받은 금액 가지고 분석한다고 했다, 그지요? 자, 1,320만 원 나누기 1.1 하면은 물건값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1,2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1,200만 원 주고 팔았다 이겁니다. 회사는 손해봤다, 그지요? 300만 원 손해봤다. 그래서 열심히 전표 입력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이렇게 도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입력합니다. 7월 1일. 자, 11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1,200만 원이었다. 그지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120만 원. 거래처는 태평.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 자, 1단계는요. 취득 원가를 대변에 적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적어주고 취득 원가 얼마였습니까? 취득 원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코드 번호 기계장치에 대한 거니까 207번 코드가 되겠다. 그지요? 그 금액이 500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줍니다. 자, 처분 대금이 요렇는데 전액 뭘로 수령했다고? 어음으로 수령했답니다. 어음으로 수령했다고 홀랑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어음을 받았지만 요 거래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래니까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다 이겁니다. 제품 파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이 아니고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대체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출제된 거네요. 잘 아시겠지만 혹시 미숙하신 분들은 별표 쳐두시고 잘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은 미수금이 된다. 금액은 얼마요? 1,200만 원하고 120만 원 합한 1,320만 원이다 이겁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말은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대변이 현재 크니까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아니고 비용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고 처분 손실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 3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요? 전표명 내가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 과목 300만 원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5번 문항 보겠습니다. 8월 22일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사과 40상자, 한 상자당 5만 원입니다. 요거를 구입하면서 이마트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했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을 이체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단 20상자는 영업부 직원분이고 나머지는 생산부 직원분이랍니다. 부가수용 뭡니까? 키워드 계산서입니다. 사과는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로서 면세 거래, 면세 항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사과를 살 때 이마트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우리가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부가수용은 53 면세가 될 것입니다. 회계 처리는요. 대변은 보통 예금 적으면 되고 차변은 우리 직원들 명절 선물 준 겁니다.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고요. 다만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영업부 직원분은 800번대 코드로 생산부 직원분은 500번대 코드로 나누어서 입력해야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그리고 계산서도 전자계산서가 있고 종이계산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계산서라고 딱 문제에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전자 여부 여라고 반드시 입력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입력할게요. 8월 20일 53 면세고요. 공급가액은 40 곱하기 5만 200만 원 되겠습니다. 공급처 명료 이마트고요. 전자예부 여라고 꼭 적어주자고. 차변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 먼저 입력할까요? 800번대 코드의 복리후생비는 얼마라고요? 20상자니까 20 곱하기 5만 하면은 100만 원 되겠고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이번에는 500번대 코드입니다. 요게 100만 원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대변에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당 회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8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랍니다. 재계산 문제다 그지요?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했다고 가정하고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하랍니다. 됐죠? 2017년도 작년이다 그지? 작년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취득 내역. 작년도에 과세사업, 면세사업이 공통으로 쓰려고 구입했던 물건을 보니까 건물도 있었고 원재료도 있었답니다. 원재료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그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구입할 때 과세 부분, 면세 부분에 대해서 안분 그리고 정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재계산이라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가지고 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원재료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고요. 건물만 가지고 이제 작업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취득을 작년도 1기에 취득했었네요. 됐습니까? 자, 재계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고 회계에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듯이 부가가치세에서도 재계산을 할 때 그 가치 감소분 즉 체감률을 고려해 가지고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체감률은 두 개로 나눈다 그지? 건물 구축물은 한 과세 기간당 5%씩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건물 구축물이 아닌 그 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그런 것들은 한 과세 기간당 25%씩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아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자산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한 과세 기간 경과할 때마다 5%씩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아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1기에 취득했고요. 지금은 뭡니까? 올해 1기입니다. 그러면 경과한 과세 기간이 몇 개입니까? 작년도 1기에서 2기로 넘어온 거 한 번, 작년도 2기에서 올해 1기로 넘어온 거 한 번. 그럼 토탈 2개 과세 기간이 경과했고요. 가치는 그러면 10%만큼 떨어졌다라고 보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 2017년 1기와 1기부터 올해 1기까지의 공급가액 내역, 매출액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 면세 비율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토탈 금액은 이렇는데요. 자, 작년 1기에 면세 사업은 2억 원이었답니다. 그러면 5억 분의 2억 원, 그러면 면세 비율이 40%였습니다. 작년도 2기는요. 6억 중에서 3억이 면세 비율이니까 50%가 면세 비율이었습니다. 올해 1기는요. 8억 중에서 2억이니까요. 28억 2 나누기 8 25% 맞지요? 오케이. 25% 요게 면세 비율입니다. 자, 재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었다. 그지? 재계산이라는 거는 면세 비율이 증감에 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매입세 불공제로 처리했던 것을 다시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인데 전제가 있었다. 그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어야 되고 또 하나의 전제가 뭡니까? 면세 비율이 5% 이상은 변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거다 이겁니다. 만약에 5% 미만으로 변동했다면 재계산 작업을 이번 과세 기간에는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해 볼게요. 애당초에는 면세 비율 40%였는데 50%로 늘었습니다. 10% 늘었다 그지? 따라서 5% 미만이 아니니까 당연히 작년도 2기에 재계산 작업을 했을 겁니다. 한번. 그리고 작년 2기에 50%가 면세 비율이었는데 올해 1기를 보니까 25%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5% 미만 바뀐 게 아니다. 그지? 엄청 많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번 과세 기간에도 재계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엄청 까다롭게 출제한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도 1기에 40%가 면세 비율이었는데 작년도 2기에는 면세 비율이 42%밖에 안 됐답니다. 그리고 올해 1기에 25%가 면세 비율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 겁니까? 비교할 때 면세 비율 증감액을 따질 때 작년 2기에 애당초에 재계산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겁니다. 40%에서 42%로 2%밖에 안 바뀌었으니까 작년 2기에는 재계산 작업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재계산할 때 면세 비율 증감을 뭐하고 비교하냐면 요 42%가 아니고 애당초 42% 요때는 재계산 안 했으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과세기간 요 40% 요거 가지고 면세 비율 증감을 비교한다 이겁니다. 뭐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그지?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고 참고로 그 부분은 이제 참고였으니까 요거는 이제 깨끗하게 고려하지 말고 치우고 지금 요 문제 집중해 가지고 이제 계속 다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문제에서는 요 50%하고 이번 과세 기간인 25%하고 요거 두 개 하고 면세 비율 증감을 비교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자, 애당초 부가가치세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금 전에 분석했었다 그지? 가치 감소부 먼저 딱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개 과세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가치가 10%만큼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918, 1,800만 원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면세 비율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너무 많이 불공제로 처리했으니까 올해는 면세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불공제를 좀 줄이자 이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공제를 좀 추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론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는 서식 자체는 매입세 불공제 금액이 딱 기록이 되는 서식이다 보니까 그 서식에서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면세 비율이 25%만큼 지금 면세 비율이 25%만큼 줄은 거다 그지? 그러면 1,800만 원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450만 원이 마이너스로 기록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계산해 보았고요. 우리 분석한 내용대로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 탭 누르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 열고요.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고 자, 탭이 4개 있는데 요 메뉴 열어가지고 맨 오른쪽 탭을 선택한 다음에 1번 건물 선택하고 2천만 원 적어주고 취득연월 201702 이렇게 적어주면 경과 과세기간에 2개 과세기간 지났습니다라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딱 이렇게 계산해 주자는 거죠.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설프게 입력했던 거 다시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매출 금액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단기의 총 공급 얼마입니까? 단기가 8억 원입니다. 800 000 면세는요 2억 원입니다. 200 000 이렇게 적어주고 약간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시지요? 잘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직전 요거 비교해 드는 거다 그지? 6억 원 적어주고 이것도 조금 이렇게 이동하고 면세 비율은 작년도에 3억 원이었다 그지? 300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증가율이 25% 마이너스 25%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계산되고 그리고 금액도 마이너스 450만 원으로 자동으로 착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가 똑같다 그지요? 아 맞게 잘 입력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뭐 한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줄이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눈에 보인다 그죠? 요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으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다음 자료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문제 풀어봤는데 재계산 문제가 생각보다는 자주 출제 안 됐는데 오랜만에 출제됐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비교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잘 연습하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2번 문항요. 자,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2018년 2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매출자료, 매입자료 뭐 나와 있는데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네요.
자, 매출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1243000 요거는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요? 1243000 그리고 동그라미 2번요. 매출처 접대 목적으로 제품 원가는 1000만 원이고 시가는 1200만 원이랍니다. 요거를 제공했답니다. 단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 공제를 홀랑 받아 먹었었던 거랍니다.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던 물건을 엄하게 쓴다 이겁니다. 접대 목적으로. 원칙으로 따지면 애당초 구입할 때부터 접대 목적으로 쓸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안 되는데, 그지? 매입세 공제는 매입세 공제대로 받아놓고 그 물건을 접대 목적으로 쓰면 어떻게 처리된다고 했습니까? 접대 목적으로 쓰는 순간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아먹었던 것을 토해내도록 하는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은 항상 원가가 아니고 시가다 보니까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는 원가 기준으로 매입세 공제 받았겠지만 토해낼 때는 뭐 기준으로? 시가 기준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주공급에 대해서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된다고요? 1200만 원이 되고 토해내야 되는 돈, 즉 매출세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120만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다, 그죠? 그게 출제된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재화의 간주공급은 그 성격상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가 없다 보니까 서식에서 어디에 적힐 수밖에 없습니까? 4번 라인에 과세면서 기타 이쪽에 적힐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입력합니다. 12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동그라미 3번. 2017년도 2기 확정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애당초에 받아 먹었었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요 외상매출금 275000001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요것 중에서 50%가 회수가 되었답니다. 그럼 우리는 받은 돈에 대해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건 어디 적는다고 했습니까? 대손세 가감란에다가 금액을 부가세 부분만 적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금액을 적되 애당초 매입 대손세 공제 받을 때는 내야 될 세금이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그 금액을 적는 거고, 지금 상황은 그 반대다, 그지? 대손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대손세 가감란에 금액을 플러스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플러스로 금액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됐지요? 자, 그 플러스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부가가치세 포함돼 가지고 요만큼 돈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부분만 발라내 볼게요. 2750000 곱하기 11분의 1, 110분의 10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부가가치세가 싹 발라내집니다. 27500 나누기 11. 그러면 금액이 250만 원 됩니다. 요거 중에서 절반이니까요. 50%를 다시 곱해야 되겠다, 그지요? 125만 원만큼 부가가치세를 이번에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손세 가감란에 8번 라인의 색 쪽에다가 플러스로 1250000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것이다. 됐지요? 매입 자료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과세 매입액 8억 원 부가가세 별도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단 아래의 기기장치 이외에는 고정자산 매입은 없대요.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기장치 235000이 있답니다. 23500001이 있답니다. 그러면 8억 원에 대해서 10번 라인 또는 11번 라인에 적어야 되는데 고정자산 매입으로는 23500000 적어야 되고, 일반 매입 쪽에는 8억 원에서 23500000 뺀 56500000을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금액 까먹기 전에 요거 먼저 일단 적을게요.
565,0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그 금액의 10%인 565,000,000 이렇게 적어줘야 될 거고요. 11번 라인에는 235,000,000 그리고 235,0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235,000,000 이렇게 적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 500만 원이 있답니다. 요거는 아마도 일반 매입 쪽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 그지요? 그리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10번 라인에는 적어주되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다. 그지? 다시 16번 라인에 반영되도록 입력해야 될 겁니다. 16번 라인에 반영되려면 오른쪽에 상세 내용을 적는데 그거 49번 라인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500만 원과 50만 원을 입력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액이 됩니다. 요거 당연히 일반 매입 쪽에 입력이 들어가 있을 거고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 수치분 2천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요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시해 준 것 같다. 지연 수치분이랍니다. 법정 기한인 다음 달 10일 이후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야.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언제 받았는지를 한 번 더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받았다면 지연 제출로서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만 가산세는 내야 되는 것이다. 그 반면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매입세 공제 자체를 아예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어떻게 지연 수취분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인즉슨 늦기는 늦었지만 확정 신고 기한 이전까지는 받은 거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입세 공제는 가능하고 따라서 여기에 그대로 적고 16번 라인에는 이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가산세는 내야 된다. 지연 수취 가산세. 지연 수취 가산세는 몇 퍼센트? 0.5%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2천만 원 곱하기 0.5%만큼 가산세는 내야 되겠다. 본서 끝났습니까? 자, 가산세 내용. 그럼 다른 내용은 가산세 낼 거 없고 원래 요것만 가산세 있으니까 가산세 작업도 지금 합시다. 자, 세금계산서 지연 수치 6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네요. 2천만 원이 공급가액이고요. 20,000,000 그리고 2천만 원의 0.5% 계산하면은 10만 원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오케이,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기타 자료요. 2018년도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115,000,000이랍니다. 2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요? 21번 라인에 115,000,000 금액 까먹기 전에 계산기에 두드려 보았고요. 자, 입력합니다. 115,000,000 됐습니다. 자,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했고 전자신고세 공제 만원은 생략하랍니다. 됐지요? 그리고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하랍니다. 오케이, 작업 끝났네요.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정답이다. 채점할 때 결과적으로 맨 아래에 나오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35850,000 요렇게 나오면 정답으로 인정되겠네요. 자, 이렇게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도 보여드릴까요? 가산세는 요렇게 됐습니다. 저장하고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볼게요. 당사는 기중 당사의 주주인 김관우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다음과 같은 차용 증서를 수령했다. 결산 시 이자 수익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십시오. 단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하고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간주하고 원천 증서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생략하랍니다. 우리 회사가 돈 빌려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차용 증서를 이렇게 받았대요. 자, 원금이
2억 4천만 원이고요. 이자율이 10%고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돈 빌려준 거고요. 이자는 만기에 나중에 내년도 8월 말에 원금 받으면서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됐죠.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고 언제 돈 빌려줬다고? 올해 9월 1일에. 자, 올해 말입니다. 올해 말 입장에서 이자가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될 거다. 그죠? 그 금액을 이제 발라내면 되겠다. 2억 4천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요. 2,400만 원 나온다. 그지요? 요게 1년치 이자입니다. 12개월치. 그런데 올해는 12개월 전부 다 이자 인식하는 게 아니고 9, 10, 11, 12, 4개월치에 대해서 이자를 인식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400만 원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계산해야 올해의 이자 수익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800만 원 이렇게 계산된다. 됐죠? 요거에 대해서 수동 계산입니다. 그지요?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다. 입력합니다. 일반점 입력 메뉴 열고요. 12월 31일 차변의 미수 수익 80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800만 원 입력하면 되겠다. 2번 문항 봅시다. 단기 중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13만 원을 결산일에 확인한 결과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고 하나의 점표를 입력하고 기중에 인식된 현금 과부족은 적절히 회계 처리되었다고 가정한답니다. 기중에 현금 시제, 창고에 있는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장부에 있는 현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금고에 있는 금액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금고의 실제 상황과 맞추기 위해서 대변의 현금 기록하고요. 차변은 임시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으로 기록을 했었을 겁니다. 현재 12월 31일 현재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13만 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최종 재무제표에 보고하면 안 된다. 그죠? 결산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더니 이렇게 지금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차변을 이렇게 따박따박 회계 처리해 주면 될 겁니다. 영업부 매출 거래처 대표이사의 자녀 결혼 축의금 거래처에 경조사비 줬다 이겁니다. 접대비다. 그지? 800번대 코드의 접대비로 10만 원 기록하고요. 4만 원은 원재료 매입할 때 운반비 지급액 누락분이랍니다. 간이 영수증 수령한 거랍니다. 즉 부가가세 같은 거는 고려하지 마라 그 뜻이겠다. 그지요? 4만 원 이 부분은 원재료 매입할 때 든 운반비니까 뭘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원재료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자, 수동 계산입니다. 차변에 있던 현금 영수증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현금 과부족 금액 얼마요? 13만 원. 차변 접대비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그리고 10만 원으로 금액 수정하고요. 그리고 차변 원재료라고 3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3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참신한 스타일의 문제일 것 같고 여러분 풀 수 있겠다. 그죠? 당연히 풀 수 있겠지만 조금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니까 눈여겨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3번 문항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 상각할 것. 차량 운반구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2,500만 원,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750만 원, 취득일은 2016년도 7월 1일에 취득했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답니다. 올해 감가상각비 구합니다.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거 전혀 필요 없는 정보다, 그죠?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고, 정액법이니까 취득원가 2,500만 원 빼기 잔존가치 0입니다. 나누기 총 내용연수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요렇게만 계산하면 되지 뭐. 2,50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요 500만 원 계산됩니다. 요거를 입력하면 되고, 수동결산도 가능하지만 조금 편하게 작업합시다. 자동결산으로 입력합시다. 결산자료 입력 매뉴얼고요. 1월부터 12월. 자,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지?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면 감가상각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차량 운반고입니다. 요 라인에다가 열심히 계산했던 500만 원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기말 연재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단기 중 대손 처리된 금액은 없답니다. 됐지요? 수동 결산으로 입력해도 됩니다만 조금 편하게 작업합시다. 자동 결산으로 작업하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의 상단에 있는 대손 삼각 버튼 누르면 이러한 보조창 나타납니다. 대손율 1%로 설정했을 때 이번에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 금액이 따박따박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외상 매출금이랑 단기 대여금이랑 두 개다, 그지? 그러면 외상 매출금, 단기 대여금 두 개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단기 대여금은 그대로 살려야 되겠네. 다시 불러올게요. 대손 삼각 버튼 눌러서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 두 개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웁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각 위치에 제대로 딱 입력이 될 거다, 그죠? 확인합시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대손 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대손 삼각비는 영업외 비용이 있을 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다. 5번 문항 봅시다. 기말 결산서상 법인세 등은 1,5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법인세 비용이 1,5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죠? 단기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600만 원하고 원천징수세액 50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있다. 즉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겠다 이겁니다.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수동결산도 가능하겠지만 자동결산이 편하다, 그죠?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의 하단 쪽에 보면 여기에 나타난다, 그지? 법인세 등. 선납세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650만 원이래요. 당연하다, 그지? 600만 원과 50만 원 두 개 합한 650만 원. 이것도 당연히 법인세 비용이 맞고요. 그대로 적어주고. 추가로 계산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부채,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이 돼야 될 금액은 1,500만 원에서 650만 원 차감한 금액이 되겠지. 뭐 85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확인합시다. 법인세 등 요 라인의 금액이 최종적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1,50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맞다, 그지요? 오케이. 입력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결산 문제까지 보았고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습니다.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사무직 이종석 사원 코드번호 102 이 사람에 대해서 수당공제 등록 후에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랍니다. 두 가지 작업해야 되겠다, 그지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입력해서 급여 자료에 아래 자료를 입력하고 급여 자료에 해당 없는 수당은 부라고 표시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게 해달랍니다.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고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거랍니다. 전월 미환급색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적는 거다 그지? 그 금액이 15,000원이랍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고 이종석 씨 것만 반영하기로 한답니다. 입력할게요. 원천징수 탭 누르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1월 급여고 말일이 지급일이니까 1월 귀속이고 1월 31일이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이종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비과세 표시 여부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 비과세는 파란색으로 나타나서 작업하기 조금 쉬울 겁니다. 기본급 200만 원, 식대 12만 원 비과세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20만 원 적어주면 되겠네요. 사용 안 하는 거 야간 근로수당, 월차 수당, 직책 수당 상여는 보이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그지요. 자, 부라고 체크해서 보이지 않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원하는 대로 세팅됐습니다. 자, 과세 비과세가 아래쪽에 집계되는데 분석해 봅시다. 비과세가 30만 원이라고 집계가 되네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식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지? 따라서 식대라는 파란 색깔 안에 12만 원 기록한다 하더라도 12만 원 전부 다 비과세로 집계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10만 원만 비과세로 집계되고 10만 원 초과하는 2만 원은 과세 금액으로 집계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다 그죠? 그래서 20만 원 전체가 다 비과세로 집계될 겁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비과세 30만 원 집계되고요. 나머지 금액 2020-0001은 과세로 집계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면 요 비과세 30만 원은 다시 제출 비과세인지 미제출 비과세인지가 다시 구분돼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요 30만 원 전체가 다 미제출 비과세라고 지금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금 이따가 볼 건데 거기에 적히는 총 지급액은 얼마로 기록될 겁니까? 과세 금액과 비과세 중에서 제출 비과세가 두 개 합해져 가지고 총 지급액으로 표시되니까 2020-0001 플러스 0원 그렇게 해가지고 토탈 2020-0001 요게 총 지급액으로 아마도 표시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급여 항목은 입력 끝났고 공제 항목 하나씩 입력합시다. 국민연금 176400, 건강보험 122300, 장기요양 9020 맞고요. 고용보험 13130, 소득세 20170, 지방소득세 2010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총액 자동으로 계산되고 차인 지급액 이렇게 입력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작업은 끝났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엽시다. 자, 1월부터 1월이고요. 지급기간 1월부터 1월이고 정기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불러오는데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이번 달에 급여 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고 총 지급액은 분석했다. 그지? 2020-000이라고 나타나고 소득세 등 여기는 철저하게 나라에 내는 세금 즉 소득세만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20170이라는 요 금액이 끌려온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주의할 점, 지방소득세는 끌려오는 거 아니다. 지방소득세를 위한 서식은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내용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전월 미환급색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얼마? 15,000원 입력해 주면 모든 작업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자. 자, 마지막 2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김한방 4번 105번입니다. 이 사람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입력을 하랍니다. 아시겠죠? 자,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네요. 요렇게. 자, 본인 세대주고 총급여 6,600만 원이고요. 김종선 아버지고 69세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 500만 원 있으니까 아버지는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 못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됐죠? 이예지 어머니고요. 59세네요. 어머니는 나이 요건은 충족 못하네. 그런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요건 안 따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나이 요건 충족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900만 원.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거니까 소득금액은 요건 따질 때 하나도 없는 걸로 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됐죠? 신한나 배우자요. 42세고 소득 없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되겠네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 안 따지는 거니까. 신한설 처제네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그죠? 나이가 22세랍니다. 소득은 없답니다. 나이 요건 충족 못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겠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다. 김가연 자녀고요. 14세고 소득 없고 김나연 자녀고 6세고 소득 없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상황들 일단 판단해 보았고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김한방 불러옵니다. 자, 자료 봅시다. 이렇게도 보이죠, 여러분? 오케이. 자, 보험료요. 아버지 보장성 보험료 등기 있답니다. 아버지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니까 요 60만 원은 보험료 공제 안 됩니다. 자녀 김가연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요거는 공제 가능할 겁니다. 됐지요? 일반 보장성 보험 쪽에 100만 원 적어주죠. 100000.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어머니 백내장 수술비 80만 원 되고요. 질병치료 목적 한약구입비. 한약의 경우 질병치료 목적은 공제 가능하고요. 몸보신 목적으로 건강증진 목적으로 한약 지었다 그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질병치료니까요. 이것도 공제 가능합니다. 80만 원과 30만 원 합한 110만 원 의료비 공제 가능하고 어머니가 장애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의료비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장애인 관련 의료비 11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의 건강진단비 100만 원. 건강진단비도 의료비 공제된다. 그죠? 이 부분도 공제 가능하고 일반 의료비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처제, 형제자매다 그지요? 대학교 교육비 500만 원 김한방이 납입했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지? 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금의 요건만 따지고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처제가 22세 나이 요건 추정 못하지만 소득은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교육비 공제 가능하다. 대학교 쪽에다가 500만 원 적어주죠. 대학교 쪽에 500만 원 적어주고 자녀 김가연 14세다 그지요? 자, 현장 체험학습비 50만 원 들었고 방과 후 수업비 30만 원 들었답니다. 방과 후 수업비 요것도 당연히 교육비 공제 가능하고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었다 그지? 30만 원을
한도로 딱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50만 원 썼지만 요 중에서 30만 원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김가연의 교육비는 30만 원과 30만 원 합한 60만 원을 적어줘야 될 것입니다. 자, 14세니까 초중고다 그지요? 자, 김가연 교육비 중에서 초중고 쪽에다가 6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세법상 한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굳이 아니어도 됩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딱딱 계산해 주니까. 그런데 여러 개의 항목을 묶어 내가 합산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는 항목일 경우에는 그 합산할 때 각각 한도를 딱 고려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내가 계산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득이 그 금액 한도를 좀 외워두자라고 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체험학습비는 30만 원이 한도였다. 그리고 자, 교복구입비,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복구입비는 얼마가 한도요? 5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거 교육비 공제 가능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에서 안경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데 그때는 금액 한도 얼마였다고요? 5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는 50만 원 한도고 지금 보는 체험학습비는 30만 원이 한도고 저도 이렇게 짜잘한 한도 외우기 싫습니다만 부득이 우리는 시험 친 입장이니까 조금 외웁시다. 번거롭지만 됐죠. 그렇게 복습해 보았다. 됐지요? 자, 김나연 유치원이다 그지? 취약전 아동이고요. 자,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 공제 가능하고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 2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태권도장, 자, 학원의 경우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공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육비 공제 60만 원 가능하다. 그래서 240만 원, 60만 원 합한 300만 원 전부 다 교육비 공제로 가능하다. 취약전 아동이다 그지요? 취약전 아동 300만 원 입력해 준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이 20만 원 냈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 기부금에 10만 원 여기 적고 초과하는 10만 원은 그 아래쪽에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처제가 이재민 구호금품을 냈답니다.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 기부금이고요.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처제 22세였다 그지? 나이 요건 전혀 못하지만 기부금 공제에 소득금의 요건만 따지고 나이 요건은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처제가 낸 요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요것이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자, 50만 원 법정 기부금 쪽에다가 적으면 되겠다. 법정 당해 기부금 여기다 그죠? 50만 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기부금까지 끝났고 월세 주택 임차 차익 부분 입력하도록 합시다. 내가 월세 낸다 이겁니다. 집주인이 요렇답니다. 그 인적 내역을 적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다가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다가 집주인 인적사항 자, 자료 보면서 저도 직접 입력할게요. 자, 임대세고요. 임대세 주민등록번호가 560105-1234567입니다. 유형은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네요.
F부터 눌러보면 이렇게 검색되고 그 중에서 단독주택 이렇게 입력하고 주택 계약 면적 80제곱미터 적어주고 임대차 계약의 주소지는요 이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자 적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호령로 다음에 309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7년도 6월 1일부터 2019년도 5월 31일까지요. 2017 0601 2019 0531 연간 월세액은요. 한 달 월세가 80만 원이고 1년 동안의 월세가 960만 원이었답니다. 9600000 적어주면 되겠지 뭐. 됐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 봅시다. 자, 월세 부분은 입력 끝났고 이제 그러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 쪽에 끌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69번 라인 그지요? 69번 라인에 조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뒷부분 자료 입력합니다.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로 2천만 원 썼는데 전통시장 사용분 50만 원 있고 회사 경비 사용 금액 200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회사 경비 사용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 안 되니까 빼야 되고요. 전통시장 부분은 별도로 공제를 조금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떼서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 쪽에는 2천만 원에서 250만 원 뺀 1,750만 원 적어야 되겠고 신용카드 쪽에 50만 원 적어야 될 것입니다. 입력합시다. 1,75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전통시장 됐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요. 중고 자동차 구입비 800만 원. 중고 자동차 산 거, 자, 자동차 구입하는 거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데 주의할 거, 새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 안 되는데 중고 자동차일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10%까지는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구석 찐 내용인데 그지? 뭐 우리가 공부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로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출제되었네요. 맞출 수 있겠지요. 80만 원이 그래서 공제되는 거다 이겁니다. 공제 대상 지출액이 될 겁니다. 태권도장 수업료 60만 원.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됐죠? 자, 태권도장 수업료 취약전 아동일 경우에는 요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60만 원. 그러면 두 개 합한 80 플러스 60 하면 140만 원 되겠다, 그죠? 요거를 현금 영수증 쪽에다가 적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비교적 참신한 문제인 것 같고 연습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방 출제되었으니까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구나라고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140만 원 입력합니다. 현금 영수증 됐습니다. 자, 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모두 본인이 지출한 것이고요. 인적공제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 관련 내용은 이미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되어 있고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 공제 내용 중 김한방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김한방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뭐 이미 그렇게 처리했었다, 그지?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은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라. 우리 이미 입력했는데 허무하다, 그지? 그럼 다시 지웁니까? 넘어가면 되겠지 뭐. 마지막에 있는 문구는 썩 적절하지 못한 문구인 것 같고 자, 우리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전부 입력 끝났습니다. 이렇게 입력되는 겁니다. 여러분 채점하실 때 한번 이렇게 맞춰 보시고요. 하나씩 열어볼까요? 신용카드는 이렇게 입력되는 거고
의료비는 요렇게 입력되는 거고, 교육비는 요렇게 입력되는 거고, 기부금 요렇게 입력되는 거고, 됐습니다. 요렇게 입력했고, 월세, 주택, 임대차 요렇게 우리가 이미 입력했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입력하지 말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고, 앞으로 시험을 치러야 될 뿐이다. 그러면 요 문구는 무시하고 요 문구는 빼고 그냥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서 비교적 참신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 학습비가 30만 원 한도다라는 거 묻는 거, 그게 조금 비교적 참신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부분에서 중고자동차 조금 참신한 것 같고,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 묻는 그것도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 잘 해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 문구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제 내용을 배웠었는데 그 공제 중에서 요 공제는 총 급여액 또는 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라는 게 몇 가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외우기로 했습니까? 안 외우기로 했습니까? 안 외우기로 했습니다. 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 부분을 딱 고려해가지고 금액이 입력되니까. 다만 부양가족에 대해서 사원등록민의 부양가족 명색 탭에다가 이 사람이 기본공제 되는지 안 되는지, 추가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수업 목적으로 요거 하나는 조금 귀찮지만 외워두자라고 했던 게 뭡니까? 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야 된다. 그거는 좀 외워두자. 뭐 이렇게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대충 그걸로 정리했으면 그걸로 끝이고요. 참고로 월세 공제를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월세 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합니다라는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사실 아니었지만 요 출제하신 분은 그거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출제 문제를 이렇게 낸 것 같고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할 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월세 공제 우리가 적고 연간 월세를 적잖아, 그지? 여기 연간 월세를 아무리 열심히 적어도 만약에 출발점인 총 급여가 이 사람은 지금 6,600만 원이잖아, 그지? 7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9천만 원이면 월세 금액을 아무리 열심히 적어도 세 공제 금액이 0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딱 계산돼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뭐 이런 거를 뭐 하루 이렇게 적습니까? 그죠? 괜히 사람 스트레스만 생기게 하고. 그래서 요거 지우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분석을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월세 공제 받으려면 요건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실무에서 이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월세 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금액 7천만 원 이하라야 되고, 앤드 요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집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야 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는 오피스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라고 현재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거는 그러면 이 출제에 따르면 안 따져야 됩니까? 그것도 사실은 따져야 되는 거라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거는 우리 출제 범위는 벗어날 것 같은데 실무에서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택의 면적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85제곱미터 면적이, 주택 면적이 평수가 그러면 좁은 거다 이 말입니다.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은 그거는 구민주택 규모고요. 그거보다 넘어가 버리면 구민주택 규모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85제곱미터는 평수로 따지면은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나누기 3.3을 하면 되거든요. 85 나누기 3.3 하면은 25.75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하라야 구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그러면 내가 30평 아파트에 사는데 그거는 구민주택 규모 넘어가는 겁니다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도 구민주택 규모가 맞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요, 주택의 전용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은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공간 있지요. 그거가 전용 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뭐 아파트가 몇 평이다라고 할 때는요, 분양평형을 말하는 겁니다. 분양평형. 분양평형은
내 아파트 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공간에서 플러스 공용으로 쓰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놀이터, 주차장 이런 면적을 다 n분의 1로 다 집집마다 좀 갈라 먹습니다. 그거 합한 게 분양 평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양 평형으로 따지면 35평 정도까지는 전부 다 그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건물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전부 전용 면적이 84.9제곱미터로 다 적혀 있을 거라고, 또는 85제곱미터로 적혀 있을 거다. 고리 아파트가 팔리니까. 대종고에서 참고로 전용 면적이랑 분양 평형이랑 하는 개념이 돼서 설명드렸고, 구민주택 규모 이해라는 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가 전용 면적이 그게 구민주택 규모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랍니다. 그럼 사실은 따지면 우리가 월세 공제에서 열심히 우리 입력했는데 여기 면적 이거 있잖아요. 요거 80이라고 우리 적었잖아. 80이라고 적었으니까 요 집은 구민주택 규모 충족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출제위원회 의도에 따르면 뭐 85제곱미터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런 뜻으로 지금 출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문구는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요 연간 월세 가구, 총 급여의 가구, 요거 고려해 가지고 요 공제가 되냐 안 되냐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는데, 아쉽게도 전용 면적은 얼마나 적든 간에 요거 가지고 프로그램의 판단을 아직 못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쉽다, 그지? 그래서 설사 계약 면적에다가 뭐 200제곱미터를 적었다 하더라도, 즉 구민주택 규모 넘는 거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200이면 안 됩니다라고 자동으로 판단해 가지고 세액 공제를 0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기능은 세팅이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IT가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딱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좀 참고로 설명드렸고, 그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판단 못하게 한 이유는 이겁니다. 조금 더 세법 규정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보면 85제곱미터는 그 기준이 되는 85제곱미터는 일반적인 지역일 때고요. 만약에 읍면지역이라면 그 기준점이 100제곱미터로 조금 늘어난답니다. 읍면지역일 경우에는 평수가 조금 넓어도 그거 구민주택 규모로 부과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 소재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기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프로그램